지금은 집착을 내려놓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연착륙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뭔가 팬시하고 이렇게 세련되게 정책을 마련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산효과가 정부한테만 머물러 있지 않고 가계 쪽으로 이렇게 기업을 통해서 확산되는 이러한 효과들을 좀 마련하는 정책들이 필요한데 그러려고 하면 이 부동산을 정부가 쥐고 있지 않고 사용권이긴 하지만 가계에서 이 부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그래야 소비가 계속해서 승수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소비 시장이 커질 수 있거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서의 간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원하는 그림에서 지방정부가 어찌 보면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과열 경쟁에 좀 시달리다 보니 이렇게 난개발을 통해서 중국이 지금 인구절벽 문제에 심각하게 봉착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계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지금 좀 뒤늦게 해결하고자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엑스 경제음풍 시작합니다. 자, 요즘 중국의 주택 가격은 내일이 더 싸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연일 추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달 발표한 70개 주요 도시의 신축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한 곳이 전체의 94%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중국의 주택 동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 리서치센터 박수연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중국이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사실 통계를 보니까 체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하고는 전혀 반대인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산업은 특히 중국에서는 GDP의 3할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경제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면 내수와 소비가 당연히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중국 통계를 보니까 중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6천만 채라고 합니다. 물론 중국의 인구가 많고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숫자는 나올 것 같은데 중국의 부동산 시장 얼마나 심각한지 좀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GDP에서도 그렇고요. 특히나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 정도가 됩니다. 가계 자산의 비중이? 네. 그건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원래는 80% 정도다가 이게 가격 하락 때문에 69%로 떨어진 겁니다. 절대 가격이 떨어져서?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감할 수 있는 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 가격이 떨어지면서의 본인의 어떤 이 자산 효과가 오히려 역으로 감소하는 이러한 상황을 지금 중국이 겪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리오프닝이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소비가 회복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 중국은 98년도에 처음으로 주택을 개인이 매매할 수 있도록 시장을 풀어줬었습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개인들이 매매가 안 됐었고요. 그 이후로 사실 3년 이상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중국은 없습니다. 지금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계속 올라만 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98년부터 코로나 이전까지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곡선들을 그려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추세적으로 3년 이상 떨어지는 걸 경험하는 게 처음이라 중국 안에서는 이 정책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앞으로 소비 시장에 대한 어떤 이 소비 심리라고 하죠. 심리가 굉장히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악화되는 구간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이런 것들이 중국을 바라볼 때 결국 우리 소비 시장을 바라보는데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는 고리에서 소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상당히 어려운 이러한 구간들이 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98년 이후로 계속 우상향해 왔었는데 가격이. 근데 이렇게 중국의 부동산이 버블이 꺼지는 배경은 뭔가요?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중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거 없이 전체 합쳐서 봤을 때 이 재정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수의 재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까 설명드렸던 주택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주택, 토지를 사실 정부가 소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70년 동안 사용 권한을 사실 살 수 있게끔 이 권한을 주여하게 돼서 정확하게 소유권이 아니라 라이센스를 사고파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7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이 권한을 사고파는 행태가 이제 1998년부터 진행이 됐던 건데
문제는 여기에서 토지 사용권을 매각하게 되면 여기에서 얻어들이는 수익을 지방정부가 상당 부분 재정 재원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게 거의 절반 정도가 됐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 중국이 전체 GDP의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목표치를 발표하기 전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매년 얼만큼 성장할 건지에 대한 어떤 예상치를 미리 받게 되는데 이게 지방정부의 경쟁을 유발하게 됩니다. 너도 나도 거품이 있군요. 네, 성장률 목표치에 대한. 네,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과시 효과를 좀 내고 싶어서 그렇게 되면 토지 사용권을 더 많이 매각해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야 사실상 더 많은 투자와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GDP를 일으키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모든 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얼만큼의 주택이 필요한지를 확인을 하고 여기에 따른 수요를 반영한 공급에 따른 이 주택 사용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각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고 난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숫자가 빨리 채워져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헝다, 완다, 비구이항 같은 부동산 개발사들이 토지 사용권을 사서 개발을 해서 주택을 짓게 되는데 이들에게 어마무시하게 토지 사용권을 사실상 매각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얼만큼의 인구 구조가 형성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5년 내지는 10년 이후에 우리가 얼만큼의 주택이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난개발을 하다 보니까 말씀 주셨던 뭐 미분양 주택이 6천만 채다, 뭐 1억 채다, 뭐 소문이 흉흉한데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커지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IMF가 이제 나서고 있는데 어떻게 말했냐면 지난달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부동산 문제, 중국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좀 나서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금액이 한 1조 달러, 우리나라는 한 1,300조 원 정도 되잖아요. 이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중국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까지 했는데 중국 정부가 이걸 과연 실현할 수 있을지 이 권고를 따를지 그거는 좀 의문이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도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올해 4월부터 5월 사이에 사실 중국 증시가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 정부가 부동산의 미분양 주택 문제가 심각하니 우리가 정부 재정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수해 주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정책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큰 기대감을 안고 얼만큼 사줄 건지 혹은 여기에 따른 어떤 파급 효과가 얼만큼 될 건지에 대한 계산을 미리 했다기보다는 워낙 이런 얘기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네. 미리 주식은 선반영해서 좀 올라갔었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3천억 yuan 정도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금액으로는 사실 굉장히 작은 거죠. 작은 금액이죠. 네, 이게 중국의 전체 미분양 주택을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의 글쎄요 0.1%나 될까요? 그 정도로. 네, 예. 그러다 보니 시장에 실망했겠네요. 네,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다시 조정세를 좀 보였었고 여기에서 연결선상에서 볼 수 있는 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 또 중국 시장이 장중에는 3%에서 5%대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냈었는데 이때는 블룸버그 보도가 뭐가 나왔냐면 블룸버그에서 중국의 모기지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모기지 금리를 하락했던 이 혜택을 보는 이 계층들은 뭐냐면 신규로 주택을 매입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신 분들. 그래서 신규 주택 구매자에 한해서만 떨어진 인하된 모기지 금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기존의 모기지 금리를 받았던 여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 한해서도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낮아진 모기지 금리를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좀 추측성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규모가 얼만큼 그런 리파이낸싱을 해줄 수 있냐라고 보도 내용을 보니까 이게 5.4조 달러입니다. 그러면 이게 규모가 얼마냐면요. 예. 거의 7천조 원이 되죠. 그렇죠. 원화로 환원하면. 예, 예, 예. 이게 얼만큼인지 제가 좀 가늠 짓고 싶어가지고 인민은행 사이트를 쭉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인민은행에서 매달 우리가 전체 상업은행이 확보하고 있는 모기지 대출이 얼마다라는 숫자를 발표해 주는데 이게 정확히 숫자가 일치합니다.
잔액이 지금 7,200조 원 정도. 네. 예,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네, 현재 들고 있는 규모가 그 정도 잔액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모기지 대출을 지금 리파이낸싱을 해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봤던 거고요. 그런데 어제자로 급등했던 주식이 다 되돌림 현상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날 자료를 쓰면서 말씀드렸던 게 두 가지 확인이 필요하다. 첫째, 정말 모든 7,200조 원 정도에 달하는 이 규모를 모두 다 리파이낸싱을 해줄 수 낮은 있는 금리로 것인가. 갈아탈 수 있게 해주냐.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거를 지역별로 차등을 두지 않을 건지 모든 지역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어떤 적용을 할 건지 특정 가격대나 특정 지역대만 국한돼서 될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발표가 구체적으로 아직 중국 정부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 조정이 나온 걸로 보고 정부의 어떤 스탠스가 좀 미적지근했던 걸로 좀 미뤄봤을 때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 규모를 갈아타는 형태, 낮춰주는 형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좀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만 들어도 일단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중국이 그만큼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 조치를 이제 취하려는 거 보니까 중국이 부동산 위주 경제 성장에 그렇게 집착해 왔던 이유, 지금도 집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집착을 내려놓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연착륙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뭔가 팬시하고 이렇게 세련되게 정책을 마련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좀 삐걱거리고 정책이 뭐 어제 오늘 갑자기 좀 기조가 달라지고 그러니까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부동산을 가지고 중국이 정책을 많이 과거에는 펼쳤던 이유는 이 부의 효과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덩샤오핑이 계속해서 중국을 부강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시절에는 정부가 어떻게 큰 정책을 펼치고 큰 정부를 지향하지 않고 민간에서 가게가 어떻게 잘 살게 하고 소비시장, 소비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자산 효과가 정부한테만 머물러 있지 않고 가게 쪽으로 이렇게 기업을 확산되죠. 통해서 확산되는 이러한 효과들을 좀 마련하는 정책들이 필요한데 네. 그러려고 하면 이 부동산을 정부가 쥐고 있지 않고 풀어주지. 사용권이긴 하지만 가게에서 이 부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그래야 소비가 계속해서 승수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소비 시장이 커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이 PPP라고 하죠. 구매 기준으로는 구매력 기준으로는 미국보다 중국이 지금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효과들을 누리고 했던 것인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에서의 간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앙 정부가 원하는 그림에서 지방 정부가 어찌 보면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과열 경쟁에 좀 시달리다 보니 이렇게 난개발을 통해서 중국이 지금 인구 절벽 문제에 심각하게 봉착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계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지금 좀 뒤늦게 해결하고자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중국 중앙정부가 이제 신경 쓰는 게 부동산이 무너지면 당연히 성장률도 무너지고 경제 성장률 사실은 지금 뭐 중국의 예전 성장률은 사실은 5%가 아니었어요. 그죠? 8% 뭐 이렇게 뭐 심지어 두 자리 수준까지 갔었는데 옛날 얘기지만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2%, 3%도 찍고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가 지금 평균이 상반기 5.0%였죠. 5% 성장률 지키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신뢰 문제가 있어요. 정부가 어느 정도 잘 이걸 이끌어 가시냐. 그리고 통계 문제도 사실은 있고, 그죠? 실제로 5%냐. 근데 5%라고 얘기는 하는데 각종 그 하부 지표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실업률이에요. 7월 기준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통계 방식을 좀 유리하게 바꿨다고 했는데도 17.1%입니다. 이게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성장률이 5%를 유지한다? 이거는 좀 숫자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거? 참 실업률 데이터는 네. 제가 중국을 오랜 기간 봐왔지만 얼만큼의 기준치를 가지고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렵기는 합니다. 뭐냐면 중국 실업률 발표하는 통계 데이터를 두 개로 나눠서 발표를 하거든요. 네. 전국 기준으로는 얼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연령대별로도 나눠서 발표를 하기는 합니다. 네. 근데 연령대별로 발표하는 거를 지난해 기억하시겠지만 갑자기 5월쯤에 발표를 안 하겠다. 청년층은 실업률 공개 안 하겠다. 이게 자극적이니까. 네, 이래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자로도 전국 기준의 실업률은 5.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니 확실히 좋아지는 계층과 안 좋아지는 계층의 이 간극이 좀 벌어지면서 중간값 자체는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는 이러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괜찮아지고 있는 계층이 어딘가 하고 보니 농민공 같은 분들. 네, 우리로 치면은 원래는 우리의 중국은 각각 지역이 넓다 보니까 예. 상하이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아닌데 시골에 계시는 분이지만 내가 일용직으로 대도시에 와서 일하면 훨씬 더 소득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넘어오시는 분들을 농민공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예. 뭐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실업률은 좀 개선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부동산 시장이 꺼지는 거를 대체하는 직종을 누가 하고 있냐고 하면 운송 같은 거, 그다음에 도소매 유통. 중국이 초저가 전략으로 수출을 이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종사하시는 농민공분들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력이 좀 투입이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분들의 실업률은 좀 상쇄가 돼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 이쪽 분들의 어떤 실업률들은 올라가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층들은 주로 화이트 칼라라고 얘기하는 이제 회사원, 전문직, 네,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은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한다고 규제했던 직종들이고 네. 그리고 이분들이 종사하시는 이 직종에서의 어떤 임금의 상승률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청년층은 점점 실업률이 안 좋아지고 전문직이나 어떤 회사원분들의 설 자리는 점점 좀 좁아지고 있는데 반대로 대표적인 블루 칼러에 있는 분들의 어떤 이 고용이나 임금 같은 사항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이러한 사항들이 억지로 공동부유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평가도 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표는 그래서 굉장히 상이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그러한 국면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층별로 이제 실업률이 다른 그런 차별화, 네. 양극화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 이 정도 되면 이제 중국이 뭔가 전체적인 뭐 칼을 좀 빼들어야 되는데 정책 수단이라는 게 사실은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기준금리잖아요. 중국 기준금리는 사실은 여전히 뭐 금리 내리긴 했지만 3%대를 하고 있고 물가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과감하게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이 생각보다 이 직접 금융이 발달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 발행 같은 거를 직접 금융이라고 얘기하는데 간접 금융, 즉 은행 대출을 통해서 담보물을 통한 대출로 중국의 금융 시장은 많이 커왔고 네. 아직도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은행 시스템이 무너지면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사실 굉장히 크게 흔들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대출 금리를 낮춘다, 은행의 예대 마진이 얇아진다 이렇게 좀 연결해서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은행이 여러 가지 부담들을 많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부동산이랑 저희가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은행이 가장 많이 대출을 해줬던 산업이 부동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부동산 디벨로퍼들, 헝다 완다 이렇게 개발한다라는 용도로 대출을 굉장히 많이 해줬을 거고요. 예. 그리고 아까 중국이 다시 리파이낸싱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언급을 추측했던 이 모기지 대출. 주택담보대출도 가계로 나가 있는 대출 중에 가장 비중이 클 겁니다. 그렇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코로나 이후로 계속 연일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의 부담을 사실 은행들이 계속 온전히 흡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대출 금리를 더 낮춘다? 중국은 코로나 이후로 계속 금리를 낮춰왔거든요. 다른 예. 나라들과 다르게. 예. 그래서 여기서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추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단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 네.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뭐 할 수 있는 대책이 좀 수단이 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일 빨리 눈치채는 사람이 외국인 투자자들이에요. 중국에 대한 투자는 뭐 그동안은 뭐 장기적으로 이어져 왔고 모든 주요 투자사들이 여기에 집중되고 있는데 사실 보니까 최근에 보도를 보고 정리를 보니까 대표적으로 뭐 블랙스톤, KKR, 칼라일 사실 이런 사모펀드는 돈 안 되는 곳에는 안 가요. 그리고 돈 되는 곳은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는데 이 손들이 신규 투자를 중국에다가 스탑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실제로 신빙성이 있는 것 같은데 중국 대신 인도로 방향을 틀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정도 되면은 중국이 상당히 좀 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중국과 인도의 가장 상징적으로 좀 차별화되고 있는 지표가 제조업 PMI를 꼽아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조업 PMI. 네,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구매를 담당하는 관리자들이 우리 앞으로 수주를 얼만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서 고용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수입이 좀 늘어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서베이를 받는 지표라고 보면 됩니다. 네, 구매 관리자시죠. 네, 얼만큼 제조업이 좋아질 건지를 우리가 선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데 중국은 이게 50을 기준선으로 봅니다. 네. 50 밑으로 떨어지면 경기 수축 국면, 위로 올라가면 경기 확장 국면인데 네. 50을 하회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인도는 거의 30개월 이상 연속으로 논스톱으로 계속 50을 상회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다른 상황이네요. 네, 확실히 인도와 중국을 바라볼 때는 여전히 제조업에서의 역할을 중국에서 얼만큼 유지할 수 있을지를 보는 거고 여기에서 역할을 인도가 얼만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인도를 바라보는데 이 지표만 봐도 확연히 어디가 좋아지고 있고 안 좋아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돈의 방향성이 이러한 지표에 기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정책도 그렇기는 합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반간첩법, 무슨 데이터 안보법 여기에서 외국계 기관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영위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쵸. 환경들이 좀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엔 PLI라고 해서 인도에서 생산기지를 만들어서 매출액을 일정 부분 만들어내면 여기에서 3.5% 정도의 어떤 보조금을 주게 됩니다. 인센티브도 있군요. 네, 인센티브를 주는 이러한 구조를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금의 방향성이 어디를 가야 될지에 어떤 선택지가 좀 명확해지고 있다. 너무나 당연해. 네. 당연히 확인하기 달라지네. 그렇게 좀 방향성들이 좀 고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경제에 상당한 변수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하반기에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 후보들 뭐 불문하고 중국에 대한 어떤 정책, 견제책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첨단 산업에서 그러고 있는데 이 중국 대선이 미칠 중국에 대한 경제에 대한 어떤 포인트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중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완화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떤 방향성이랑 어떤 수단을 쓸 건지를 좀 저희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바이든이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에서 가장 대표되는 게 IRA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미국의 동맹국들이랑 같이 연합, 얼라이언스를 해서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의 접근을 막을 건지 여기에서 해리스가 조금 더 정책을 촘촘하게 거미망처럼 만들 거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화웨이를 통해서 5나노 내지는 뭐 7나노를 먼저 했었고요. 네. 미세화 공정에서 반도체를 생산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이미 실제 제품들이 양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성들이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주로 공약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화당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관세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이 지금 특히나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저가 공급의 이 연결고리가 트럼프가 올라오면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좀 들어요. 접근하는 포인트가 좀 다르고 굳이 중국 관점에서 그래도 누가 상대적으로 나을 것 같냐라고 본다고 하면 저는 트럼프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동맹국들 연합하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에서 미국한테만 정책이 우호적이면 되기 때문에 굳이 여러 가지 연합들을 같이 결속하는 수단들을 강화하지 않을 것 같고 트럼프는 또 예측이 불가능하고 어렵고요. 정책을 갑자기 한 번에 바꿔버리는 이러한 습성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구멍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정책의 어떤 돌파구를 중국이 마련할 수 있는 대응 방안들을 좀 마련하기에도 좀 상대적으로는 용이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꼼꼼한 제어냐 아니면 과감한 미국 중심의 그 터프한 제어냐 뭐 이게 사실 중국에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둘 다 그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이걸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사실 초당적으로 중국에 대한 어떤 압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서 더 경기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라고 미국 대선이랑 연결해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국면을 간다라는 걸 상수에 두고 우리나라 경제랑 연결해서 본다고 하면 네. 중국의 이러한 수출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기반들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네. 중국이 최근에 하는 어떤 기업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중국이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진출하고자 하는 야망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중국 시장을 크게 바라보고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중국 기업들이 이제 알퇴시를 알리, 테무, 쉬인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업들마저 한국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할 것 같다. 중국 안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원래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한국 기업들이 경쟁을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철강 같은 기업이나 그렇죠. 예. 뭐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경쟁을 조금 더 염두에 두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갈수록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미국과 중국과 한국 경제 이거 굉장히 상관관계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증권 리서치센터 박수현 연구위원과 함께 중국의 위축된 부동산 시장과 투자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